그,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음,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얘기인데, 이게 이제 주식 시장 얘기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하는 소위 그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어떤 그런 그 창업 얘기.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곁들여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예, 요즘 지금 중동, 이란, 미국,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트럼프 일기가 이제 2017년에 시작했는데,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그 패권 전쟁? 근데 저는 이제 이 패권 전쟁에 무슨 물음표를 했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지금 이게 패권 전쟁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거의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제 두들려 맞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일기 때 뭐 엄청 두드려 맞았습니다. 뭐 상무부, 재무부, 블랙리스트, 뭐 엔티티 리스트 대책해서 반도체법이니 뭐 등등 해가지고. 근데 이제 2기 들어오면서 중국이 상당히 이제 준비를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그, 그러니까 트럼프 때하고 바이든 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동맹과 같이 때리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2기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중국은 좀 길게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6라운드 우리가 뭐 WBC, WBA 그 권투 중계를 생각해 보면은 한 12회 정도, 타이틀전 같은 경우 12회인데, 한 6회 정도까지는 이제 맷집으로 버티겠다. 뭐 이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정도의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트럼프 때부터 이제 중국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이 소위 그 피터 나바로라는 그 UC 어바인 경영학과 교수, 이분의 그 나바로 패러다임 쪽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은 그 2000년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위협, 중국을 어떻든 견제를 하고 압박을 가야 한다는 그런 줄기차게 그런 이제 주장을 해오신 분인데, 그래서 소위 그 트럼프가 얘기한 그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런 개념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나바로 패러다임에서 좀 얘기가 됐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그 중국은 악이고 악의 근원은 중국 공산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릴 Death by China라는 책에서 이걸 적나라하게 이제 전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2017년부터 21년까지 이제 실제로 그 백악관에서 실제로 그 정책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대리기에 최선봉에 섰던 그런 직책을 갖고 있었고, 2기 들어서는 이제 직접 참여는 않지만 어쨌든 특히 그 관세 전쟁 이런 걸 사실은 뒤에서 계속 그 조율을 하면서 상당 부분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책들을 보면은 뭐 The Coming China Wars랄지 또 크라우칭 타임, 이건 우리나라 말로 웅크린 호랑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중국이 세상을 제비하는 그날 그 데스 바이 차이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나온 연도가 2000 크라우칭 타이거 같은 경우 2005년, 그다음에 그 전에 나온 게 2004년.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하여튼 중국에 대한 견제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아마 데스 바이 차이나가 2011년도에 나왔던 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책은 이제 번역도에 나와 있어서 사실은 미국
뭐 시점 지금은 뭐 이제 민주당도 같은 개념인데 어쨌든 중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그 견제하는 그런 그 철학적 또는 그런 그 정책적 그 바탕을 한번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은 그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의 이제 그 목차인데요. 그 보시면은 어, 중국으로 인해서 세계가 종말을 당한다. 이런 상식의 섬찟한 얘기인데 그 보시면 뭐 독극물에는 종말, 뭐 저질 제품에는 종말,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미국 제조업이 사망 선고를 받았고 또 환율 조작도 하고 근데 또 여기에 뭐 미국 기업들 또는 일부 전문가들도 중국에 붙어 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이제 여기서 그 데이터를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시각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도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뭐 중국의 그 뭐 해커들, 그다음에 우주 문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가 이 원제가 보면 그 액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그 것들을 결국은 정책으로 어, 좀 반영한 그래서 현재 그 미중 간의 어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압력과 거기에 대한 대응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 때는 사실은 미국에 대한 준비가 좀 없었는데 그 2기 들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각을 보면 그, 그 천하가 하여튼 태평하지 않다. 그러면서 거기에 조금 이제 어려운 그 중국 글자가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 그 카보즈라는 겁니다. 카보즈. 카보즈는 뭐냐면 이게 목을 조르는. 그래서 그 목을 조르는 기술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이제 중국의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뭐 가장 큰 게 이제 반도체 문제 이런 부분이죠. 그 반도체 설비 EUV 같은 게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이걸 타개할 건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이 이런 그 강대국으로부터의 어떤 미국을 포함한 그 강대국으로부터의 압력 이게 이제 경험이 뭐 새로운 게 아니죠. 그 1949년에 중국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구소련으로부터 엄청난 그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진보도 사건이 나면서 64년도에 그 전체 소련 뭐 과학자니 뭐니 하면서 모든 게 다 귀국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죠. 그때부터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기초부터 시작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내세운 게 소위 그 과학기술 자립자강.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이제 주주커콩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립자강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그럼 결국은 뭐 지재권부터 포함해서 뭔가 그 기술이면 기술 또는 뭐런 시스템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이제 그 지주커콩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신질적 생산력이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이제 그 2024년부터 이제 그 시주석이 이제 내세우는 그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그 중국 제조 2022 어쨌든 그 신질적 생산력이라는 그 새로운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그래서 그 방금 말씀드린 중국 제조 2025가 그 엄청나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이 되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은 키워드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키워드를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각 중앙부처나 지방정부 또는 국유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을 하는. 그래서 현재 지금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질적 생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목을 죄는 기술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문제. 아마 그런 기술 리스트는 그 전에 이제 중국과학원에서 한 35개 정도 예시한 상황이 됐고요.
그 후에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리커창 총리가 그, 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10년 마일검이라는 그 키워드를 또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이건 이제 당나라 시인 옆에 있는 그 가도가 쓴 시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면 뭐 10년 동안 한 칼만 갈았는데 그 서슬은 그 칼날을 아직 사용하지 못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사실. 10년 동안 칼을 갈고 근데 그걸 아직 사용할 때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로 돌아가서 장기전을 보자. 그래서 한 6회까지는 계속 몇 주로 버티면서 2035년을 타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은 이제 미창, 그 현재 지금 총리죠. 그 전에 총리하기 전에는 상하이 당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해 그 봉쇄의 주역이죠. 상해. 저는 이제 그때 상해 있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한 3개월 아파트 안에 봉쇄했던 그 주인공인데, 이분이 바로 그, 철저하게 그 절강성 상해시 서기 또는 시주석이 그 절강성 서기할 때부터 그 비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총리감이냐라는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총리가 됐고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2025년 장수, 2026년 올해 3월에 얼마 전에 끝났죠. 3월 6일부터 13일까지 있던 그 양회. 양회라는 게 이제 그 전인대하고 정협이라는 두 개의 정치 단체.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 정책 결정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2025년 10월에 열린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 내용을 이제 전인대에서 추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인대에서 얘기한 게 2025년 이 한 해가 매우 평범하지 않은 1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다 문건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그 대응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올해 물론 작년에 다 준비가 된 건데 올해 좀 더 그 전인대에서 이제 그 세밀하게 정밀하게 만든 문건이 이제 15차 5개년, 2026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을 준비하는 그 15차 5개년 계획에서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청사진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게 이제 15차 5개년 계획 2020년부터 30년까지의 이게 굉장히 이제 방대합니다, 내용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산업이나 과학기술 관련해서, 기술 관련해서 좀 혁신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실물 경제 기반 어떻게 강화할 거냐.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어떻게 가속화하냐.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였던 그 신지적 생산력, 이걸 어떻게 이걸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가 이제 소위 그 AI 쪽입니다. 그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및 AI 플러스 발전 수준 향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아마 저희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들은 이걸로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실물 경제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전통 산업을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는 거. 뭐 이건 일반적으로 얘기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중국은 신흥 산업하고 미래 산업을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 산업과 그 미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강화할 거냐. 그래서 이제 신흥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차세대 IT 정보 기술이나 그다음에 신에너지. 근데 신에너지에 에, 그 중국은 조금 우리하고 다른 게 원자력을 집어넣습니다. 신에너지 쪽에. 그래서 풍력, 뭐 태양광, 뭐 신에너지, 원자력, 핵융합 포함해서 그게 다 시너지로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소재,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커넥티드, 이게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연결,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루투스를 통한 연결을 하는 그런 스마트 커넥티드 쪽, 그다음에
신에너지차. 이게 이제 우리 얘기하는 그 전기차죠. 전기차 포함해서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그다음에 수소차 포함해서 중국은 수소차까지 포함하는 걸 신에너지차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로봇공학, 그다음에 바이오의학, 뭐 첨단 장비, 항공우주 이게 이제 신흥산업이고요. 미래 산업 쪽은 이제 양자 기술, 그다음에 바이오 제조. 바이오 제조는 바이오 의학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제조 쪽이니까 뭐 예를 들면 합성 생물학이랄지 그다음에 발효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바이오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제조 산업 그걸 포함하는 것들을 이제 포함해서 바이오 제조를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쪽에서는 수소 에너지하고 핵융합 에너지 쪽을 이제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체화 지능, 이게 이제 소위 그 인바디드 인텔리전스 또는 인바디드 AI라 표현한 거죠. 휴머노이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 다음에 6G,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이건 정확히 문건에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투자가 된다는 거고, 그 정부에 돈이 들어가고, 또는 뭐 민간 자본 투자가 엄청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산업의 질적 효율적인 그 발전을 촉진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인 인프라 시스템. 여기서 현대적인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고속도로, 철도, 뭐 이것도 물론 포함합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이 어, 그 코로나 때, 어, 중국은 희한하게 코로나 때 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들한테.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그 AI나 또는 통신 관련된 특히 5G 그 중계 스테이션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깔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 근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 포함하고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그 소위 그太空 쌀이라고 그래서 그 지금 머스크도 얘기했던 그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중국은 작년 3월에 쏘아 올렸습니다. 그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땅과 하늘에 있는 데이터를 다 우주에서 처리하자. 근데 이제 지금 단계는 어, 우주에 있는 데이터를 최소한 우주에서 처리하자라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했던 데이터가 사실 불필요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선별하고 하면은 그 속도도 빨라지고 바로 리얼타임으로 대응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지구상에서 데이터 센터 문제인 그런 그 발열 문제, 열 문제랄지 그다음에 뭐 전력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그 태양광으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프라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신질적 센서력 쪽은 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천 혁신, 핵심 기술, 그다음에 뭐 체계적인 혁신 역량, 이것도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크게 이제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 역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고 과학 기술, 계속 뭐 인재 관련해서는 뭐 우리 여러 가지 우리 뭐 언론에서 많이 다루긴 했는데 뭐 공학으로 가는 인재, 그다음에 뭐 의대를 가는 인재, 뭐 공대 가는 인재, 뭐 이래가지고 한참 다뤘던 걸로 생각나는데 어쨌든 어,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합해서 추진하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또 키워드 하나가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혁신의 융합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결국은 그 맥킨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 혁신의 특징을 크게 특징을 다시 규정을 해본다면 결국은 커머셜라이제이션 이노베이션이죠. 상업화, 사업화 혁신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로봇 같은 경우,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보면은 처음에 그 작년에 무슨 운동회를 했잖아요. 로봇 운동. 축구 시합 시켜보면은 뭐 그냥 넘어지고 난리 치는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현장에서 그 혁신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제조업 기반이 제조업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중국하고 AI 플러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중국은 사실은 이미 2015년 후진타오 때부터 디지털 중국 부분을 시작했었고
이 분야별로 시작했었고, 이게 이제 소위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입니다. 그때는 인터넷 플러스 정책이었는데, 2022년에 디지털 차이나라는 종합적인 어, 보고서가 또는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현재 지금 뭐 중국의 로봇과 AI 등등 뭐 이런 분야가 뭐 괄목하게 발전했다. 그런 얘기가 바로 이 디지털 중국 정책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에서 현재는 AI 플러스로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AI를 응용 단계, 각 분야별로 응용 단계까지 확산하는 그게 현 지금 2025년, 26년 15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용을 보면은 컴퓨팅 파워, 알고리즘 데이터. 이제 중국은 이제 AI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컴퓨팅 파워를 쌀이라고 그러고 알고리즘을 쏜파라고 하는데 그다음 데이터를 수지라고 하는데 이런 것 세 개에 대한 효율적인 공급 강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은 그 데이터청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 직속으로 데이터청이 있습니다. 차관급이죠. 그래서 어, 저희는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뭐 복지부 복지부 아니고 재동포부 그다음에 뭐 재동포청 그다음에 보훈부 만들 때 얘들은 데이터청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청을 만들었는데 그 실제로 이 데이터 거래소가 중국 전역에 지금 15개가 있고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은 새로운 경제를 만들겠다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디지털과 AI 기술의 전방위적 활용, 그게 바로 이제 AI 플러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생태계 조성.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보면은 초기에는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어, 심지어 전기차 회사들이 한 800개까지 갔었죠. 그다음에 이제 놔두면 이제 서로 뭐 경쟁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러니까 선 규제가 아니고 후 규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태계 조성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그런 압력, 미국과의 경쟁에서 자기들이 경쟁에서 뭔가 버텨나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생태계, 산업기술 생태계를 만드는 거다라는 게 아마 핵심적인 정책 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작년 초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저공경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 전체 공간 자원이라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약 1000m까지의 그런 공간 자원. 원래 이제 뭐 무인기, 드론 이런 것들이 강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산업기술 생태계로 만들자 해서 저공경제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심해 경제 그런 무슨 땡땡 경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다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으로 어, 그래서 보통 이런 생태계 하나를 어, 그 최종적인 어떤 시장 규모 또는 그런 경제 규모를 보통 1조 위안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가 1조 위안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200조 규모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경제 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이게 이쪽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세 개의 왕이 있다, 3대 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주왕은 이제 술주자를 써서 귀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오타이 주죠. 그래서 이제 중국 술 이게 그 거의 황제처럼 군림했습니다. 제일 비쌌던 주식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닝왕이라는 게 이제 닝더스타이 소위 우리가 잘 아는 CATL 배터리 회사 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작년에 등극한 게 이제 한우제 한왕입니다. 그래서 이 한우지를 따라서 한자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극한 AI 강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8월 28일 날 한우지가 중국 주당 1595 유엔으로 최고를 기록하면서
규주 마오타이를 그때까지 계속 황제로 불렸던 규주 마오타이를 이뤄낸 그래서 그런 어떤 그래서 한왕의 등극이란 그게 아마 대서특필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뭐 이건 이제 주가 표시인데 그 이제 마오타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미 보시면 2021년에 2,000원이 넘었었죠. 그때는 2,000원이 넘었는데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나 그렇게 폭락은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 떨어졌죠. 1,159원 이 정도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한우지인데 한우지가 뭐 한 40원? 원래 이게 50원대에서 이게 상장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작년 예, 이제 뭐 폭발적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1,595원으로 이제 그 이게 규주 마우터를 따라잡은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중국 주식은 사실은 뭐 이제 주식 얘기긴 한데 어, 저는 이제 산업기술 생태를 보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가 많이 생겼는데 이게 좀 사실 저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게 보시면은 2,000원이잖아요. 2,500원대. 30만 원밖에 안 가죠, 주식.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이 전체 이제 그 홍콩이 아니고 심천하고 상해, 중국 시장은 상해, 심천, 북경 세 군데가 있고요. 거기에 상장된 기업들이 한 5,500개 정도 되는데 5원, 10원, 20원, 우리로 얘기하면 뭐 2,000원, 뭐 4,000원 이런 주식들이 수두룩하고 이런 주식들이 뭐 5배, 10배 오르는 케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뭐 좀 주식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한우지라는 그 회사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우지라는 이 중국어가 우리 고생대 캄브리아기를 중국말로 한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브리아기가 우리 고생대 대략 한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5억 1,000년, 5억 6천만 년, 그다음에 4억 8천만 년 이 시대에 이제 근데 이 캄브리아기가 소위 그 폭발기라고 하잖아요. 생물종의 폭발기. 우리가 아는 그런 삼엽충 뭐 이런 것들 그때 나왔고 대부분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 네, 또 조상들이 되는 것들이 그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그 캄브리아 이를 따라서 한우지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이제 이게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폭발적으로 자기들이 발전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아마 이게 한우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7년도에 상업용 AI 칩, 이건 엔비디아보다 더 빨라요. 사실은 이 칩을 만든 건. 캠브리콘 1A라는 걸 출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2020년부터 이제 중국 칩 설계 회사입니다. 칩을 설계하는 회사고, 10대 민영기업이랄지 또는 뭐 세계 100대 반도체 기업, 뭐 상도 받고 하면서 이제 쭉쭉 성장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게 한우지 홈페이지인데요. 현재 나오는 이제 제품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첫 번째 지능 가속 카가 이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가속기입니다. 그러니까 CPU, 이게 뭐 학습이나 추론, 뭐 이런 추론이나 할 경우 이제 뭐 CPU, GPU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가속시킬 수 있는 카드들을 이게 이제 많이 히트를 쳤던 거고요. 두 번째 게 이제 소위 엣지 모듈, 엣지 컴퓨터 모듈, 엣지 뭐 서버나 이게 이제 워낙 중앙에서 처리할 게 많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엣지 말단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바로 이러한 모듈을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엄청 팔았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소위 AI 칩 이 설계에 강하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처럼 그러니까 그 그런 설계 쪽에 강한, 그래서 중국의 뭐 엔비디아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것 제품들을 이제 일단 이런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고, 뭐 AI, 현재 지금 AI가 핫한 상황에서 이 회사가 뭐 계속해서 제품을 많이 팔 수밖에 없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초기에는 돈을 못 벌었어요. 이게 돈 번 게 작년부터 버는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뭐, 적자가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엄청 났다가, 그, 결국 이제 도와준 게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가 이제 소위 NDVI H100도 수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대체품으로 완전히 이제 뜬 거죠, 다시. 이렇게 뜨면서 2025년에 왕자를 했었고, 보시면은 어,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보시면은 이게 계속 적자를 하다가, 뭐, 순이익이 한 2천억 원 정도 역정을 나니까 이게 성장률이 한 4,000% 정도 된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성장 배경은 뒤에서 조금 더 추가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아까 디지털 차이나라는 중국 정책에서의 이제 주력군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중국은 10대 군산복합체, 방산그룹이 있습니다. 10대 방산그룹이. 그 중에서 IT를 담당하는 게 중국전자신식산업집단, CEC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전자과기집단이라고 해서 CETC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런 그룹이죠, 그룹. 이 그룹은 보통 직원만 해도 뭐 한 4, 50만 명 되는 그런 대그룹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중국 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 과관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소위 디지털 차이나를 어, 추진하는 3대 주력군이라고 보시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한우지도 이 중국 주력군에 들어간다. 이제 중국 과학원에 속해 있다. 첫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은 그 해광신식, 어, 용신중科가 있고요. 롱신중科가 있고, 그 다음에 한우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걸 이제 분야로 좀 나눈 거예요. 기초 하드웨어나 기초 소프트웨어나 응용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클라우드 서버, 뭐 SI 이런 식으로 나눠보면 이런 회사들이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개별 기업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 기업들은 상장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주력군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뭐 중국 주식시장에 관심 있으면 바로 이 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이 가장 핫한 지금 중국 주식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중국 과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차이나의 3대 주력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 저희 전체 출연연들을 은 저희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중국은 115개 전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이 중국 과학원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가지고 있고요. 저기 합비는 중국 과기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 과학원대학이라는 대학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전체를 포함하는 중국 뭐 가장 큰 연구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2000년 초부터 중국의 연구기관들은 사실은 이게 무슨 산학연 협력, 산연 협력, 뭐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초기에부터 앞에는 연구기관이고 뒤에는 공장이었습니다. 왜? 옛날에는 그 정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다 연구기관들이 자체 사업화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타이타늄 연구하는 재료연구소 이런 경우는 뒤에 공장에서 뭐 골프채도 만들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화라는 개념이 우리는 지금 뭐 연구기관들, 대학들이 열심히 이걸 연구 성과를 사업화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그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패턴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그 시스테믹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그 홀딩스라는 그 회사를 설립해서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뭐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교판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清華대 포함해서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그런 식으로 홀딩스를 만들고 뭐清華대학 같은 경우 칭화홀딩스 만들고 그 밑에 많은 그 기업들을 창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학원도 마찬가지로 홀딩스를 만들고 그 밑에 창업을 연구원들이 합니다. 연구원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뭐 상장도 또 꽤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경우 한 현재 22개 정도 상장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연구기관하고 한국 연구기관의 큰 차이는 뭐냐면 중국 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어, 그 대학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석박사를 지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석박사를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구원들은 교수를 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서 또 하나는 중요한 건, 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유연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이 있는 핵심적인 기업들한테는 그, 메스터 스테이션 또는 특히 그 닥터 스테이션을 줍니다. 그 박사 그 스테이션을 줘서 거기서 어, 박사 학위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학생이 대학에서 그 기업으로 가서 거기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수행하면서 그 프로젝트 내는 걸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그래서 그 선별을 해서 그, 그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하고 다른 게 우리도 물론 이제 저기 저 칼스턴 이런 건 과기부 산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전 교육부 산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모든 부처들이 다 대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대학을 운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디지털 차이나 주력군에서 보시다시피 한우지 말고도 지금 그 한우지에 버금가게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과학원이 창업시킨 그런 그 여러 가지 핵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하이광신시 같은 경우는 그 리소그래픽 쪽이고요. 그다음에 중科수광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컴. 그다음에 커다심페이는 음성 AI 쪽입니다. 이건 세계 최고 높습니다. 커다심페이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 다 여기는 다 제품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그다음에 고든 띠엔즈 같은 경우는 양자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업들이 제2의 이제 한우지를 꿈꾸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한우지를 창업한 건 이게 천티엔스하고 천윤지라는 두 명의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과학원 산하의 그 합비에 있는 그 안유성 합비에 있는 중국 과학기술대학에 입학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清華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그 천재급 애들을 별도로 뽑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년반이라고 해가지고 16세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천티엔스 같은 경우. 예,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중국과학원 그 계산기술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6년에 형과 함께 이제 한우지를 설립했죠. 그다음에 이제 형도 마찬가지로 소년반 출신입니다. 그 영재죠, 천재죠. 그래서 현재 이분은 이제 공동 창업했지만 다시 이제 저기 중국과학원으로 돌아가서 계산기술연구소 부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초의 딥러닝 프로세서 칩, 그 캠브리콘 원 개발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다 똑똑한 그런 어, 하여튼 두 명의 형제가 이제 한우지를 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제가 조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해, 신천, 북경 이렇게 세 군데 나와 있고요. 상해에 주로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대형 그 국유 기업들입니다. 뭐 석유화학이랄지 화공,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대형 통신사들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상해의 그 거래소에 다 많이 상장돼 있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신천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저희 스타트업들 이 많이 그 나스닥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2019년에 그 중국 하여튼 시진핑 지시했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어쨌든 2019년에 커총반이라는 게 어, 그 커총반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과기 창신반인데 이게 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연속 흑자 요건이 불필요하고 그 기술력 우리 그 기술특례 상장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기술력과 성장치 인정되면은 적자 기업도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사실은 한우지 같은 경우 2024년까지 적자였지만은 어쨌든 이런 제도를 통해서 그 결정적으로 그 제도를 활용했다. 그래서 아마 앞에 말씀드렸던 그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 커청반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 주식 그 자료에 보면은 다른 그 기업들은 다 이게 이제 그 실적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그 자료들이 분석되어 있는데 커청반 거는 그런 것들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좀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대가. 그러면서 그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우주의 그 성공 배경에는 그 중국과학원 또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그런 어떤 창업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기술 금융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청반이 2019년에 결국은 만들어서 진행했던 이유도 결국은 미국의 압력에 있어서 결국은 중국 기업들이 결국 기업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기업들을 성장시킬 거냐는 그런 개념에서 그리고 코칭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재밌는 건 재밌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것은 이런 코창반에 대한 그 총괄 기능이 중국 과기부에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것보다 과기부 만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이겠죠. 예, 저희 쪽은 저희 과기부는 연구개발 쪽이 중심이고, 그래서 의외로 기술금융 이런 쪽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게 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그게 정부 지원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할 수 있는 그 예산의 규모랄까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미국과의 어떤 대결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만든 그런 그 주식시장이다. 그리고 여담으로 그 북경 또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거래소는 그건 아직 활성화는 많이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커청반에 현재 한 560개 기업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데 어, 아마 중국의 그 첨단 기술력, 그다음 혁신 역량을 보려면은 이 560개 기업을 보시면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대형 기업들은 빼고요. 지금 스타트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북경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전정특신이라고 해서 소위 그 우리 그 강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저기 어, 작지만 강한 기업들. 그걸 중국은 이제 전정특신이라고 그러는데 전문화도 있고 특화도 있고 어, 어, 그다음에 그 새롭고 어, 그런 기업들을 약 중국 전체 기업들이 그 지정을 합니다. 중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게 지금 한 3만 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셀렉션 해가지고 지금 국경거래소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금융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미국에 대응하는 하나의 또 툴로 지금 중국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깊이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냥 저희 그 기술 특례 상장, 저희도 온갖 제도는 다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 AI나 또는 반도체나 또 여러 가지 양자나 새롭게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미래 산업이나 그런 그 신흥산업도 뭐 거의 저희도 다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좀 제대로 활용,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특히 기술금융 쪽에 있는 기술 특례 상장 제도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걸 이제 썼습니다. 특히 그 거청반과의 차이를 보면은 이게 이제 국가적인 전략적 가치나 기술 경쟁이 인정이 되면은 장기 적자도 허용하는 그런 별도로 설계한 그런 것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뭐 R&D 보호 장치나 평가 전문성 강화나 후속 자금 연계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보면 다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쪽 중소기업에서 수많은 지금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기업당 지원되는 것들이 뭐 심지어는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보면, 그리고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큰데 각각 개인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이게 파편화된 그런 지원 시스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그래서 뭐 몇 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게 성과는 되겠죠. 그 예산 이쪽 담당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에 과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더 고민해볼 필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주제로 갖고 따지면 또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이 정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우지라는 기업이 그동안 주식시장을 호령했던 마오타이, 주왕인 마오타이를 꺾고 1위로 올라섰던, 어, 그게 이제 한동안 중국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떻게 그런 성장을 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뭐 저희들하고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뭐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던 내용입니다. 이상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